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근대사 5부입니다.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이 베이징 조약으로 끝나고 소수의 서양 병력과 다수의 중국 병력 그리고 서양인 장교들이 이끄는 상승군이 조직되어 중국번의 상군 이홍정의 회군과 함께 태평천국 진압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초창기 상승군은 미국인 와드 타운샌드가 지휘하였으나 와드의 사망 이후 영국인 해군 소령 CG 고든이 지휘했습니다. 상승군은 주로 이홍정의 회군과 연합작전을 펼쳤지만 고든 소령과 이홍정은 지휘 계통을 두고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동시에 이홍정은 서양식 무기와 장비 사용법을 익혔으며 서양식 훈련을 받은 상승국 병력을 추후 해군 소속으로 합치면서 근대적 군사 업무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1860년 시작한 남경 공방전은 4년이나 흐른 끝에 1864년 태평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홍수전은 1864년 남경이 함락되기 한 달 전 사망했죠. 홍수전 사후 그 아들이 이수성과 함께 한 달여 정도 버텼지만 1864년 7월 남경이 함락되어 태평천국은 공식적으로 멸망했고 이수성은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남경이 함락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태평천국 운동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잔존 세력들은 미약하게 남아 계속 항전을 이어나갔습니다. 태평천국 멸망 직전 안위성 일대는 염군이라는 도적대들의 연합도 있었는데요. 태평천국 잔존 세력들은 이 염군에 합류해 반청 항전을 계속 이어나갔고 태평천국 잔당을 진압하는데 약 4년을 더 소요했습니다. 태평천국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건 1868년 정도였죠. 1851년 태평천국의 선포 이래 1864년 태평천국 멸망까지를 태평천국 운동 혹은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하는데 1851년에서부터 1864년까지 14년 동안 태평천국 운동으로 인해 죽은 군인과 민간인 수를 다 합치면 2천만 명 정도라고 하네요. 다시 청나라 황실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날 무렵이었던 1860년 베이징이 함락되기 직전 청나라의 9대 황제였던 한풍제는 황제 개인 별정이 있었던 열하로 불이 나게 도망갔죠. 수도 베이징의 자금성에는 한풍제의 이복 동생이었던 공친왕 혁흔이 남아있었습니다. 공친왕 혁흔은 베이징에 있으면서 영푸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했고 영푸연합군의 강요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 제2차 아편전쟁을 끝냈죠. 공친왕 혁흔은 자금성에 남기로 결정할 때부터 이미 더 이상의 전쟁은 무리고 조약을 통해 청나라를 변화시킬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공친왕 혁흔은 개혁과 개항에 대해 어느 정도 깨어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풍제가 즉위하기 전 아직 황태자였던 시절 이복 동생이었던 혁흔으로 황태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청나라 조정에 강력하게 형성될 정도로 공친왕 혁흔은 유능했고 그의 정치 지지 세력도 두터웠죠. 비록 황제가 된 건 형 한풍제였지만 청나라 조정에는 여전히 공친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한풍제가 자금성에서 나와 열하로 이동하면서 청나라 조정 대신들도 자금성에 남아있는 측과 황제를 따라 열하로 가는 측으로 나뉘는데 주로 자금성에 남아있던 세력은 공친왕 혁흔을 지지하던 세력으로 공친왕처럼 개항에 대해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 한풍제를 따라 열하로 간 세력들은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황제를 보필한다는 명목하에 도망친 이들로 한풍제를 지지하던 세력이었습니다. 베이징 조약으로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나자 공친왕은 열하의 한풍제에게 베이징으로 환궁하라는 편지를 보내나 한풍제는 환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환궁하면 다시 복잡한 정사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고 황제 개인적으로도 몸이 좋지 않아서 환궁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듬해 1861년 한풍제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해버렸습니다. 한풍제에게는 아들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한풍제에게는 자안태후라는 황비가 있었으나 한풍제의 유일한 아들은 황비의 소실이 아니라 후궁의 소실이었거든요. 이 유일한 아들이 한풍제의 뒤를 이어 청나라의 10대 황제 동치제로 즉위했고 즉위 당시 나이 6살이었습니다. 동치제의 생모는 비록 후궁이었으나 친아들이 황제가 되자 자희태후라는 태후의 자격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동치제가 어렸기에 자안태후와 자희태후 두 어른이 섭정을 맡았죠. 한풍제는 생전에 자희태후의 약심과 야욕을 일찍이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한풍제는 자기 어린아들이 황제가 되면 생모인 자희태후의 권력이 막강해지고 자희태후가 청나라의 조정을 좌지우지할 것을 우려해 한풍제는 최측근이자 열하파의 대표였던 숙순을 불러 어린 황제를 잘 보필해달라는 부탁은 물론 혹시 자신의 죽음 이후 자희태후가 조정을 농단하거나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바로 그녀를 처단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풍제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풍제의 시신을 베이징의 자금성으로 운반하기로 합니다. 한풍제의 거대한 운구 행렬식에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쳐 숙순을 비롯한 열하파 세력들을 일거이 체포해버렸는데 군사들을 지휘한 사람은 다름 아닌 공친왕 혁흔이었습니다. 자희태후는 언젠가 숙순과 그 세력이 자신을 제거하겠구나 낌새를 차리고 있었고 그녀는 숙순과 열하파의 정적이었던 공친왕과 베이징파 세력들을 끌어들여 선수를 쳤던 거죠. 자희태후와 공친왕은 숙순을 비롯한 열하파 세력들 대부분을 처형시키며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황제는 어렵고 바야흐로 자희태후와 공친왕의 섭정체제가 돌입했죠. 이 사건이 신유정변입니다.
신유 정변을 통해 권력의 핵심부에 있으며 황제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공친왕 혁크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청나라 근대화를 계획했습니다. 청나라 개혁과 부국강병을 위해선 인재들이 절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했는데 공친왕은 청나라의 개혁을 주도할 인재들로 태평천국운동 진압전에 활약하고 있는 한족 출신 신사층들, 바로 진국본 좌종당 이홍장 등을 등용했습니다. 공친왕은 이들에게 높은 관직을 제수하고 청나라 개혁의 실무진으로 발탁하니 공친왕 혁근의 지원하에 한족 출신의 신사층들이 주도한 청나라의 첫 근대화 개혁이 바로 양무운동이었습니다. 공친왕은 1861년 서양 국가들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총괄하는 기구 총리각국사무하문을 신설했습니다. 총리하문은 서양 국가와의 외교 등을 비롯해 유학생 파견, 기술 및 차관 도입 등 서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맡는 기구였으며 공친왕이 야심작이었던 근대화운동의 커맨드 센터 같은 거였죠. 총리하문을 중심으로 공친왕이 전개한 근대화 개혁을 서양의 힘과 능력을 배워 키운다는 뜻에서 양무운동이라고 부른답니다. 1862년 총리하문은 외교관 양성을 위한 동문관을 전국적으로 설치했으며 서구식 교육기관인 양무학당을 세워 서양 국가들로 유학생을 선발해 파견하게 됐습니다. 양무운동의 직접적인 실행자였던 진국본 좌정당 이홍장 등을 양무파 관료라고 불렀습니다. 이 총리하문의 신설과 함께 바로 양무운동이 전개된 건 아니었죠. 아직 태평천국운동 진압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186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태평천국을 무너뜨렸죠. 그 이후에나 진국본 좌정당 이홍장이 양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군사와 기술 분야였습니다. 1863년 총리하문은 수저우의 중국 최초로 서양식 무기공장 양포국을 만들었던 것을 2년 후 1865년 이홍장이 상하이로 양포국을 옮겨가면서 대폭 확대하여 강남기기 제조 총국으로 개칭했고요. 같은 해 난징에는 금릉기기국을 만들어 역시 서양식 무기들을 제작했죠. 1866년 이번엔 좌종당이 주도하에 푸저우에서 선정국을 세워 윤선이라는 진기선을 만들었고 1867년과 1870년엔 텐진에 각각 천진기기국과 군화기기총국이 문을 열었죠. 강남기기 제조총국, 금릉기기 제조국, 천진기기국, 군화기기 총국 등을 양무운동의 4대 군수공장으로 꼽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총 24개의 중소 군수공장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공친왕 혁크는 이홍장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 도지사에 해당하는 직례성의 직례총독에 임명하고 총리하문 소속에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통상대신을 북양대신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직례총독이 북양대신을 겸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직례총독인 이홍장은 북양대신이 되어 청나라의 외교 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죠. 본디 직례총독은 이홍장의 스승 중국번이었지만 중국번은 오늘날의 장시성과 안후이성을 담당하는 양강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이홍장이 후임으로 직례총독을 이어받았던 겁니다. 직례총독이 외교 업무를 관장하는 북양대신을 겸했다면 양강총독은 무역 업무를 관장하는 남양대신을 겸했습니다. 중국번은 1872년 양강총독의 사무실이 있던 남경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스승 진국번이 한 시대를 남기고 떠나자 이제 이홍장 좌종장 세대가 양무운동의 두 기둥이 되었죠. 1870년대 양무운동은 산업 분야에서도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군기 및 무기 생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석탄이었습니다. 양무파 관료들의 강력한 주청으로 청나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탄광을 개발해서 1875년 대만에 중국 최초의 근대식 탄광, 기륭 탄광을 발족시켰고 탄광 개발과 광업 진흥은 자연스레 철도 개발로도 이어졌습니다. 철도 건설 정책 수립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이홍장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철도 노동자 양성학교를 세우고 인력들을 미국으로 유학시키는 등 중국 철도 사업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퍼부었죠. 점점 몸집이 커지는 근대화 정책에 따라 자금 조달의 필요성도 절감한 공친왕 혁흥과 양무파 관료들은 근대적 기업을 육성해보기로 합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민간에서 회사를 창업해 경영을 하면 정부가 감독을 해주는 이른바 관독상판의 원리하에 근대적 기업들이 등장했죠. 기업 육성 시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부족하여 대상인들로부터 투자 모집을 했는데 이때 상하이 매판 자본가들이 대거 투자를 하면서 정경 유착된 자본가들이 엄청난 갑부로 성장합니다. 1880년대가 되면 각 방면으로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1881년 국가의 탄광사업을 관리하는 개평 광무국을 독립시켰고 같은 해 약 10km 거리를 잇는 중국 최초의 철도공사가 끝이 납니다. 1879년 양무파 관료 중 한 사람이었던 성선회가 이홍장에게 전보산업을 건의해 18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선회는 청나라 각지에 전보, 전신을 까는 사업을 진행했고 성선회의 노력으로 1881년
북경과 천진 사이에 전신이 연결됐고 다음에 1882년 상해, 광저우, 닝보, 푸저우가 샤먼 등 중국 남부 지역 주요 도시에 전신을 연결했습니다. 양무운동으로 청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몰라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무운동이 한참 진행될 때 양무운동의 방향성을 두고 이홍장과 좌종당의 의견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 이후는 6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